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10명 발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다시 이어지다가 다시 또 수도권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8에서 49세를 포함한 8월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요새 다시 또 한 20여일간 1,000명 중반대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 지금 상황 먼저 진단을 좀 해주세요. 좀 답답하죠. 네. 수도권은 4단계 지금 3주 차인데 아주 급격한 상승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3단계는 방역 단계로 볼 때는 3단계니까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바로 전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약한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쭉 수도권에서 해왔던, 그러니까 이번 이 4차 유행 전에 해왔던 거와 거의 유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긴장감이 안 그래도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긴장감이 없을 거고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를 보일지언정 3차 이 3단계 가지고 이번 비수도권 유행을 잡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도 코로나 확산세 당분간은 잡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4차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확진자를 돌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방역 당국의 목표치만큼 돌아가기 위한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차 유행은 제 판단으로는 6월 22일 날 환자가 600여 명 발생해서 그때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리려면 600명 혹은 그 아래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예. 아마 2달 안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가장 희망적인 것은 8월 말 정도에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유행 시작할 때의 그 전망이었는데 예. 지금 같은 정도의 대응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정부가 계속 어떤 조금 다른 단계의 대응 혹은 다른 종류의 대응을 최대한 미루면서 간다면은 600명대로 내려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한 석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동안 유행을 쭉 보면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반드시 내려갈 때 기간이 더 훨씬 많이 걸렸습니다. 예. 2.5배, 3배가 이렇게 걸립니다. 지난 3차 유행도 3월 말에 대략 종료가 됐다고 보면 올라가는데 한 40일, 50일 내려가는데 석 달 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덜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8월 초에 정점을 친다 혹은 8월 중순에 정점을 친다고 치면 네. 한 2달 가까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100일은 50일이 걸렸다고 치면 한 100일은 걸릴 거다. 예. 내려가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릴 거다. 그렇게 보는데 딱 하나 변수는 이제 다행히 백신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네.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누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에서 서구에서 보고 있는 우리 50% 정도의 2차 접종 완성률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델타에 뚫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가라앉히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전국 4단계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이고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 선제 방역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서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선제 방역이나 방역 강화에 역시나 동의하신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국적으로 다 4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전체 모든 국민들한테 어떤 일정한 고통을 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잘 지키고 잘해왔던 지역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제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자꾸 강하게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또 꺼려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방역이라는 것은 그 역병을 예방하는 것, 막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방의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생기지 않게 미리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강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이 됐다고 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럼 그것 때문에 됐느냐?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좋아질 걸 그냥 괜히 쓸데없이 부산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예방정책, 성공한 방역정책은 그만큼 평가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꼭 이제 한번 당해봐야 그 결과를 쓴맛을 봐야 아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는 이 정도 숫자는 감내할 만하다. 그냥 좀 더 국민들이 자유를 가지게 하고 대신에 환자 발생하는 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다 감내하겠다. 의료기관이 맡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델타가 참 걱정이거든요. 네. 이런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이제 50% 공식적으로 아마 넘을 거고 60, 70, 80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전에 델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버텨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네. 예, 3차 유행 때 버티고 성공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만이라도 좀 그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할 때는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고약한 델타군요. 완전히.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초기에 델타가 이렇게 우세종이 될 줄은 좀 예측을 못했을 예.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랬지만 네. 그동안 우리는 알파나 베타나 감마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한 억지력을 갖고 예. 관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델타는 지금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도 걱정이고 지금 비수도권도 많이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델타 변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영향도 있는지 그럼 그 영향은 무엇인지 비수도권의 확산 원인은 뭘까요? 일단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시작은 델타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예, 그렇지만 지금은 델타가 우세가 되면서 이 무시무시한 전파세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 지방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사실은 집단 발병이 조금 더 많은 거로 발생이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에 대한 관리가 덜 됐다. 그 이유는 뭐 한 가지죠. 긴장을 덜 했기 네. 때문이죠. 우리가 시설별로 그 방역 관리자를 다 지정하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정만 해놓고 별로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이 이번 그 발생의 중심이었으니까 3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과 교류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옮겨주고 네. 거기서 다시 퍼뜨리고 하는 아. 그런 뭐 역시 이 일일 생활권에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도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가라앉지 않을 거고 하는 그런 이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최근에 오늘도 발표한 게 어제 확진자 1,710명 이렇게 1,000명 중반대잖아요. 이렇게 확진이 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다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렇게요? 예,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네. 자가치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 데 있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예, 그래서 확진자인데. 그렇죠. 예. 예. 원래 이제 12살 미만인 경우에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고 이제 해왔는데 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처음에는 우리가 병을 몰랐기 때문에 네. 다 생활치료센터 이상으로 이제 이송을 했지만 예. 지금은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가치료도 필요한데 물론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 관리하는 또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혹시라도 가장 중한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예. 못 가는 일은 없어야 되고 어저께 사실은 진단받고 기다리던 중에 환자가 나빠져서 응급실을 찾아 좀 헤매다가 약간 지체가 돼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1, 2, 3차 때 다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가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이제 그
고령층의 분들은 백신을 좀 많이 맞으셨고 그다음에 중증 질환자분들도 많이 맞으셨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좀 젊은 층에서도 그 바이러스 걸렸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80대, 70대, 60대에서 나온 거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20, 30대라고 해서 절대 이 병으로부터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모든 바이러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요. 독감도 아주 젊은 사람이 자기 몸이 정말 약한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현상은 지금 주로 이제 중환자, 인공호흡기 이상의 중환을 보는 대학병원급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금 의료진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내과 의사로서 이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봐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망을 한다. 물론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그만큼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겠지만 젊은이들도 그만큼 위험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는 일에 자꾸 이제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안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접촉을 줄이는 게 코로나19를 막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제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꼭 있어야 되는 인력들이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가 있으니까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그래도 얼굴 보면서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상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 지키는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안 보이면 일 안 하는 줄 예. 알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런 문화도 좀 타파할 겸 그런 그 재택근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확진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특히 안산이나 강릉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자체 백신 자율 접종을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전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만 백신이 있어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그분들이 언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낼 때 10개국 이상의 이게 나갑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예방주사 놔드려야 되지만 지금 없으니까 있으면 놔드리는 거 좋은데요.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사만이라도 좀 시행을 해주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방문해서 하는 검사 할 수 있거든요. 방문해서 선별 검사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선제적인 방역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집단 감염이 또 많이 보이는 곳이 식당가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알고는 있는데 또 잘 준수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좀 식사를 외부에서 하실 때 이걸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스크를 쓴 상태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식당에 들어가 보면 지하 식당에 좁고 많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저 같으면은 모르고 들어간 그 식당이면 최소한의 시간을 머물면서 얼른 밥을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냥 나오긴 좀 미안하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시는 건데 저는 체류 시간을 가장 짧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집에 환기가 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면 요구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의 작은 집 같으면 문을 열고 선풍기를 입구에다 틀어서 바깥으로 나가게만 해달라 해도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델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도 이게 지금 체류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니 참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은 내 몸에 항체가 있을 때만이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이거 궁금해요, 교수님. 그 방금 말씀해주실 때 작은 가게 같은 경우에 문 열고 환기 안 될 수 있으니까 선풍기 바깥으로 바람을 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쪽으로 돌리면 더 잘 안 좋아요, 더 바람을? 가게 안쪽으로. 사실은 이게 안쪽으로 돌리면 바깥에 있는 바람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돌리게 네네.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을 때 이 안에서 공기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예, 예. 계속 순환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떠 돌고 있게 절로 되겠죠. 멀리 가고 막 이러는군요. 예, 그 그래서 안에서. 이제 에어컨을 바람을 세게 하지 말라는 게 네네. 이제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바람을 계속 돌리면 안에서 순환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이러스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섞어주는 거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내보내는 네.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나가는 바람 때문에 섞여서 바이러스가 저기 있는 바이러스가 나를 맞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바이러스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기를 자꾸 시키고 있으면 그 손님들이 순환이 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그래도 생각을 낫군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가 발생한 기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검색어 키워드 뭐가 가장 많았을까 봤더니 거리두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에 대한 저희가 뭐 방역 당국도 희망 고문 시켜드려서 죄송하다 말할 정도로 그 거리두기 단계 2주라는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도 봉쇄를 풀었는데 확진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도대체 거리두기 단계로 방역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나 봐요. 예, 저도 거리두기 단계가 하도 변해가지고 그거 외우느라고 참 많이 찾아보는 네. 이게 검색어가 하도 바뀌어서 찾아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의 그 우선순위에 올라간 게. 그렇습니다. 영국, 이제 뭐 싱가포르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일시적으로 호주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많이 폐지하고 마스크 다 벗게 하고 지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집단 면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5%가 한 번 이상 맞았고 50%가 2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8.5%가 감염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항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네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걸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대다수, 즉 4분의 3 이상에 대해서는 자유를 드리자. 이런 거죠. 네. 우리도 그런 자유를 갖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겨우 1차 접종이 뭐 한 30%대, 2차 접종은 10몇 %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두기를 빼놓고서는 방역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치명률도 좀 떨어지고 위중증률도 좀 떨어지니 지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두기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전혀 예전같이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네. 서로 사망자 숫자가 적고 위중증 환자가 적고 병원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직장은 직장에서 멈춰야 될 것 같고 지난번 청해부대원들 보십시오. 그렇게 튼튼하고 정말 준비가 잘 된 신체적으로 준비가 잘 된 분들도 예. 폐렴이 걸리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불과 300명 중에 몇 명이 생긴 겁니다.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곤란하다. 조금 시기를 더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결국 백신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루빨리 좀 백신 접종을 많은 국민들이 맞는 순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